수 있도록 꾀하는 일, 이것이 수업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린이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웃과 더불어 학습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사고하기 위해서는 물론 혼자서도 사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고, 어린이 각자가 그야말로 이모로 저모로 골똘히 사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웃과 더불어 사고하게 하는 일, 이것을 제외하고서는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칠판에 사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SK텔레콤에서 광고로 썼던 사진입니다.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이 사진이 있어서 아주 좋은 자료로 알고 모아뒀다가 이 시간에 쓰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혼자 앞서가기보다 함께 앞을 향합니다 라는 말도 곁들여 있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인데요, 결국 기러기 떼가 우리들한테 주는 교훈을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글귀를 흔히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만장천을 비행하는 기러기 떼는 비행 시에 끊임없이 기럭기럭 상호 격려하며 날아간다. 제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조류학자가 나오셔서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이 기러기 떼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보니까 기러기 떼는 정말 기럭기럭 상호 격려하면서 날아가는데, 대단히 또 감동스러운 것은 앞에 간 무리 중에서 한두 마리가 때때로 뒤로 간다고 합니다. 뒤로 가서 제일 뒤에 가가지고 뒤에 날아오고 있는 기러기를 또 그렇게 힘내라 힘내라 마치 그러듯이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앞에 가던 몇 마리가 또 와서 또 이렇게 교대로 자꾸만 그렇게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혼자서는 날아갈 수는 없고, 역시 이웃과 더불어서 날아갈 때 비로소 그야말로 구만장천을 비행할 수가 있다는 해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는 이것과 대단히 좋은 비유가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자연현상을 본다 할 것 같으면은 우선요, 이 어린 싹이 어떻게 해서 자라납니까? 결국은 혼자서는 자라날 수 없고, 햇빛이라는 이웃, 공기라는 이웃, 온도라는 이웃, 그 다음에 비바람이라는 이웃, 수분, 양분, 토양 등등의 이웃에 의해서 이 싹은 자라나서 거목이 되는 것이죠. 혼자서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습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웃과 더불어 학습한다, 이런
테마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예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양초 연소 상태 관찰 결과 비교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 게이무스 화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양초가 이렇게 연소를 합니다. 이럴 때에 화학자가, 전문가 화학자가 양초가 연소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서 과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약 50여 항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가요. 그런데 중학생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은 몇 개를 찾아내느냐 그러면은 약 20여 개의 항목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는 보통의 중학생들을 소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5명의 소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관찰시켰더니 말입니다. 약 50여 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요, 화학자, 아주 전문가인 화학자가 발견한 50여 개 항을 중학생 소집단, 그러니까 5명의 소집단 학생들이 화학자와 똑같이 50여 항을 발견했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 겨우 20여 개 항을 발견했는데 보통의 학생 5명이 화학자가 발견한 50여 항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5명이 관찰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5명이 관찰하고 5명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찰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고한다고 하는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은 어떤 것을 보든지 결국은 그 전체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상자가 있을 때에 어디에서 보든지 그 6개 면 중에 한 면만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대상의 n분의 1면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n분의 1면을 보고서 그것을 마치 다 본 것 같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보는 면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n분의 1면을 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쩌겠습니까? 저이라는 어린이 이쪽을 보고 또 다른 애기는 이쪽을 보고 이렇게 해서 6면을 본 어린이들이 자기가 본 바를 다 내놓고 보면은 6면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또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사도 마나부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약 1만 개 교실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린이들이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관계가 빚은 효과가 교사의 지도력의 5배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사로부터서 하나를 배우면은 이웃으로부터서는 5을 배운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경우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차의 경우입니다. 요새는 그런 마차가 없습니다만은 이 마차의 경우에 문헌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두마차, 그러니까 한 마리의 말이 끊는 마차하고 쌍두마차, 두 마리의 말이 끊는 마차하고 그때 그 마력을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쌍두마차가 끈 힘의 크기는 일두마차 두 대가 끊는 힘의 합과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마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가 끄었을 때에 한 마리의 힘의 갑절이 나오는 것이 약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마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은 이제 또 다른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만 영화를 보고 같이 봤던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영화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 친구가 그 영화를 감상한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제가 거기서 뭘 알았냐면은 자신은 전혀 여기서 자신이란 저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점을 발견해서 그 친구를 말해줬습니다. 저는 대단히 가볍게 보아넘긴 점에서 그 친구는 의외로 큰 의미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과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못 해석하였던 점을 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가 잘못 해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상력의 빈약함을 새삼스럽게 자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영화 감상법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것을 이웃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 속에서 배운 것이지요. 선생님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말 있죠.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절에 가면은 중앙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왼쪽에 문수보살님이 계십니다. 문수보살님은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이 세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때 세 사람이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중에 있는 세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그 세 사람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똑같은 문제의식. 해결해야 할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해결 방법을 마련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그 해결 방법은 사람이 다르니까 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는 그 해결 방법을 내놓고 토의하고 토론했을 때 비로소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는다는 이 말이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죠. 절차탁마. 이 말은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옥석 등을 자르고 갈고 다듬듯이 도덕 학문을 닦는 일. 이렇게 해석돼요. 두 번째 해석은
이웃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가르쳐주고 배우며 학덕을 닦는 일, 이렇게 사전에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을 내놓고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들이 갈고 다듬어져서 보다 더 타당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차 탕화. 근데 앞으로는 이 말을 많이 쓰도록 했었습니다. 또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칙이 하나입니다만은, 이 우리가 대학에서 강의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피가스키라는 이 학자가 발달의 최근접 영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인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누구든지 다 각자 능력을 가지고 나왔다 이것이. 근데 이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능력이 여기까지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여기까지다 이 말. 여기 이상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각자는 이 혼자의 힘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이 수준을 혼자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그런데 이웃과 함께라면은 이 한계선을 넘어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지만은 이웃과 더불어서 사고한다면은 여기까지 사고가 가능한, 말하자면 사고 가능한 영역이 있다 이거예요. 사고 가능한 영역을 각자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혼자서는 되지 않는다. 이웃과 더불어서 아까와 같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자가 그 문제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말하자면 궁리할 때 비로소 이 가능한 영역을 발휘할 수 있다. 여기 그러니까 발달의 여기를 이 비가스키는 발달의 최근접 영역이라고 얘기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건 쉬운 말로 말하면 학습의 가능성 영역이다 그 말, 가능한 영역이다 그 말입니다. 교사나 이웃과 함께라면 성취할 수 있는 수준, 여기까지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영역을 가리켜서 비가스키는 발달의 최근접 영역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학습이 가능한 영역이다. 단 이웃과 더불어 할 때다. 그 이웃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와 같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의식에 대한 각자 나름의 잠정적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 비로소 이 가능성의 영역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교사에게는, 수업하는 교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서는 정말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는 이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작품과 더불어 학습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의 가장 작은 단위지요. 예, 학교에서 짝꿍, 자기 짝꿍. 보통 우리가 페어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음독 연습을 합니다. 음독 연습이요. 짝꿍과 함께하는 음독 연습. 그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혼자서 음독하는 것보다도 이웃과 함께 음독할 때 훨씬 더 충실하고 능률적인 그러한 음독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교사는 이번 음독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유의할 점을 지도합니다. 유의하여 읽을 점을 지적해서 일단 연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짝꿍끼리 그 교과서를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를 바꾼 다음에는 한 사람이 아까 지정된 범위의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까 그것을 읽을 때에 유의할 점을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지도받은 그대로 잘 읽고 있는가, 짝꿍이 잘 읽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를 쪼거니 같이 이렇게 묵독을 해가지고 자기는 해가면서 아까 선생님께 지도받은 대로 읽지 아니한 그 대목에 대해서는 밑줄을 씌운단 말이에요. 밑줄. 쪼거니 읽어서 밑줄을 딱 쳐준단 말이죠. 야, 그러니까 지금 누구 교과서에다 밑줄 쳤습니까? 짝꿍 교과서지. 아까 짝꿍 교과서를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대로 이번에는 내가 읽고 저 친구가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두 사람이 책을 교환합니다. 그러면 자기 책을 받게 되겠죠. 잘 못 읽은 저 밑줄 쳐잡고 있습니다. 아, 그것을 잘 못 읽었구나. 이 생각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가령 1분 동안 한다든지 연습을 한 다음에 다시 책을 바꿉니다. 책을 바꿔가지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읽습니다. 읽을 때 이번에는 아까 잘 못 읽은 것을 제대로 읽었을 때는 여기서 체크를 해줍니다. 딱 그 아까 밑줄 쳤던 데를 체크를. 오케이다 그 말이죠. 근데 다시 그 길을 잘 못 읽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또 새롭게 잘못 읽은 대목이 있으면 그걸 또 밑줄을 쳐주고 또 다 읽은 다음에 또 교환해서 이것을 몇 번 되풀이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전혀 틀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된다. 요 경우하고 혼자서 몇 번 읽게 하는 경우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서 여러 차례 읽게 음독하게 하는 것하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일정 시간 동안 읽게 하는 것하고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무엇이겠습니까? 이웃과 더불어 학습한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음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제가 그 많은 학급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어린이들의 음독력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음독력이 부실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지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음독을 합니다. 우선 음독할 것을 지정해 줍니다. 몇 페이지 어디서부터 몇째 줄부터서 몇째 줄까지 이렇게 딱 지정해 준데 대개 이때 지정할 때는 매우 내용이면 내용에서 중요한 대목을 물론 선정해서 해주었겠죠. 그 다음에 짝꿍끼리 음독합니다. 근데
내가 음독을 하고 또 저 사람이 음독을 하고 이렇게 교대로 해가면서 음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짝꿍 중에 한 사람이 음독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전제해서 음독을 했어야 했겠죠. 예를 듭니다. 이쪽에서 물어봅니다. 박노인에게 반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방금 읽은 내용에 그런 얘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응답을 제대로 하는가 못하는가.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이 응답을 합니다.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같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교대하여 같은 요령으로 질문하고 설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음동력을 신장시키는 방안이 있다. 그냥 읽기만 하면은 역시 같은 것을 되풀이하면은 흥미를 잃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 있게 읽게 한다. 그러면서 음동력과 더불어서 내용에 대한 학습도 제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짝꿍과 더불어 하는 학습 방법의 또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전원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물음에 대한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을 기록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사가 어떤 발문을 던지면은 반드시 그 물음에 대해서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해서 노트에다가 기록하도록 이것을 완전히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해답이죠. 다시 말하면 옳은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옳은 생각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만 따라서 이것을 잠정적 해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짝꿍끼리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을 교환해서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노트를 아까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 기록한 기록물을 교환해 본단 말이에요. 교환해 보고 질의에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짝꿍의 생각 중에서 좋은 생각을 발견하여 자신의 생각을 보완해서 기록한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설명한 것을 들어보고 저쪽 생각이 좋은 생각이면은 내 생각의 일부를 수정한다든지 또 내 생각의 전부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켜 간다. 이땐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짝꿍의 힘에 의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짝꿍이 지적하여 준 점을 제거하여 좋은 의견으로 판단되면 고쳐 기록한다. 그러니까 짝꿍의 그 기록물을 보고 의견을 말해주면은 그 의견이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들 때는 자기 생각을 바꾸어 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짝꿍끼리 하는 또 이웃과 짝꿍과 더불어서 학습하는 방법 하나를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또 이것은 수학의 경우인데요. 4 더하기 9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잠깐 이것을 짝꿍에게 이렇게 보입니다. 짝꿍에게 이것을 보이고 짝꿍은 이 4 더하기 9라고 하는 이 셈을 얼른 머릿속에서 속셈을 합니다. 암산하지요. 그 다음에 6 더하기 6 이렇게 해서 12, 11, 15, 11, 13, 12, 11 이런 식으로 답을 쭉 말해갑니다. 그러면 나는 저 짝꿍이 말해주고 있는 이 덧셈의 답이 맞는가를 여기 뒤에서 봅니다. 그리고 틀리면 틀린 것만 잠깐 표를 합니다.
여기다가 표를 잠깐 합니다. 근데 실은 이게 어쩌고 돼갖고 있냐면은 요 뒤에를 보면은 이렇게 답이 다 써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꿍이 답을 옳게 하는가 잘못하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만 잠깐 표를 해준다. 이제 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몇 초 걸렸는가 시간도 잽니다. 몇 초 동안에 몇 문제가 틀렸다. 이번에는 짝꿍끼리 또 바꿔서 하죠. 바꿔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바꾼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또 한 번 같은 것을 또 한 번 쭉 하네. 그러면 아까보다 시간이 더 길게 또는 짧게 이렇게 소요되겠죠. 그 가운데에서 또 몇 개가 틀리는가. 그러니까 이때 처음에는 빨강으로 점을 찍고 두 번째 할 때는 파랑으로 점을 찍고 틀린 것을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틀린 개수가 적어지고 나중에 가서는 짧은 시간 안에 전부를 정답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1학년이나 2학년 뿐만 아니라 6학년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것은 요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입니다. 이것에 대한 뇌과학자적 해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짝꿍끼리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짝꿍끼리 설명하고 듣기 활동을 빈번하게 한다. 짝꿍끼리 상대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 친구가 저한테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이런 짝꿍끼리 설명하는 활동, 설명하고 듣고 하는 이 활동이 얼마나 유익한 활동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짝꿍끼리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가르쳐 보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상대에게 설명을 합니다. 상대가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은 것을 상대가 저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듣고 또 저쪽에서 설명하면 내가 듣고 이런 활동이 말하자면은 가장 좋은 학습의 방법의 하나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같은 내용을 그냥 읽으면 10% 배우고 들으면 저쪽에서 읽은 것을 들으면 20% 공부하고 보면은 30% 배우지만 누군가를 설명해주면 가르치면 그 내용의 95%를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알았다고 하는 정의를 어린이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있냐면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설명하여 주었을 때 상대가 알았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기뻐할 때 비로소 나는 제대로 알게 되었으며 그 증거를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있으려면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해서 그가 알았다 하고 기뻐하는 그때 비로소 나는 제대로 다 알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 어린이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린이들은 상대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대가 설명하는 내용을 내가 다 알았다 하는 표현을 보았을 때 이 말대로 나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았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뇌과학자인 이 가도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생각이라도 말을 해라 이것입니다. 말을 해라.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잘 모르고 자신이 없습니다. 잘 모르고 내가 잘 설명할 수 없을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 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말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어리석은 생각이라도 말을 해라 이것이. 설명해라. 그 내용은 하여간에 말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한 만큼 너는 지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부연해 보자면은 내용이 맞았냐 틀렸냐 하는 것보다도 설명을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어린이들한테 가르쳐 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모기갱이지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일본에서는 뇌과학자로서는 최정상에 있는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모로 저모로 생각하였다면 답은 알아맞히지 못하였어도 괜찮다. 그것을 알아맞히려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고한 만큼 뇌가 슬기로워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맞았냐 틀렸냐 이건 일단 생각하지 말자고. 내가 생각한 바를 말해라 이것이죠. 또 그래서 이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생각을, 다시 말하면 완전한 표현을 발표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완전하게 발표해야 된다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명해서 발표할 때는 뭔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혀야 된다 하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실은 그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잠정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총동원해서 선생님이 물음에 대해서 생각해봤단 말이에요. 요거 잠정적인 생각,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 말이죠. 설명을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이다. 아까 모기갱이지로가 말한 것처럼 이상으로 되게 그 짝꿍끼리 하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가르침을 주고받고 해서 둘이가 함께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가는 그러한 페어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업 상황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이 일본의 그 도쿄에 있는 스쿠바 대학 부속 소학교 선생님이신 데지마 가스로 선생님이 하신 수학 수업입니다. 수학 수업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학년입니다. 수학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판사를 하십니다. 판사를 하는데 제가 이 수업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수업에 대해서 대강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실제로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칠판에다 지금 문제를 쓰십니다. 어린이들이 한 줄로 나란히 줄 서 있습니다. 한 줄로 줄 서 있다. 여기까지 쓰고 어린이들을 봅니다. 자, 선생님이 쓴 대로 어린이들도 노트합니다. 어린이들이 다 쓴 무렵에 또 선생님 여기까지 쓰십니다. 쭉까지 쓰고 여기까지 쓰고 글로 한 것이 아니라 읽습니다. 어린이한테 읽힙니다. 전체 읽히고 몇 명 어린이를 지명해서 읽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읽습니다. 순위는 앞에서부터 8번째, 뒤에서부터 7번째에 서 있습니다. 이걸 판사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그것을 그대로 노트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노트가 끝난 것을 보고서는 지명해서 읽힙니다. 또 전체가 읽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묻는 말을 씁니다. 줄 서 있는 어린이는 모두 몇 사람입니까? 하고 여기서 판사가 끝납니다. 또 읽힙니다. 이번에는 이 지명을 해서 이 전체를 읽힙니다. 그래서 이 필름을 보면은 전체 읽기, 개별로 지명해서 읽기를 해서 모두 다 9번을 읽힙니다. 어째서 이렇게 여러 번 읽힐까요? 우리들이 보통 수학 수업을 할 때에 이와 같이 문제를 여러 번 읽히고 있는가요? 제가 본 많은 수업은 그러하지 않았었습니다. 많이 읽고만 두서너 번 읽히고 바로 문제 해결로 들어가 본다. 선생님들께서 짐작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무엇이고 뭘 묻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린이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사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다 읽은 다음에 어린이들 하여금 각자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나름의 생각, 잠정적인 해답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각자가 모두가 몇 사람인가를 알아보세요.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반은 미리 이거보다도 조금 더 큰 쪽지 종이를 어린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식을 써서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선생님은 그 제출해온 식을 보고 분류를 합니다. 같은 것끼리 공통한 끼리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자,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답이 세 가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수도 다 세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재적 학생하고 출석하고 있는 학생하고 어린이들이 요 수하고 딱 맞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원이 참가했는가 여부를 선생님이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원이 이 문제에 대한 각자 나름의 잠정적인 해답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했습니다. 답이 맞았는가 틀렸는가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했는가의 여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것을 칠판에다가 말하자면 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16명이라고 하는 사람, 15사람, 14사람 이렇게 칠판에다가 써가지고 16사람이라는 사람 손들어라, 15사람, 14사람 이렇게 손들게 합니다. 손들게 한대요. 14사람이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매우 소수입니다. 그리고 다 여기에 흩어져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건 이른바 오답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오답이란 말 쓰기를 저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실에는 오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오답이 아니고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 잠정적인 해답, 덜 완전한 생각, 떡잎 생각, 그 다음에 자라날 거란 말이죠. 자라날 거예요. 자라나기 전에 떡잎 생각, 종자 생각, 같은 말이지만 전진적 충전기지, 전진을 위해서 충전하는, 여기서 충전한다고 말이죠. 앞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충전한다. 그 다음에 베이스 캠프, 마치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대뜸 정상으로 향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제1 베이스 캠프, 제2 베이스 캠프 이렇게 베이스 캠프 하나하나를 올라감을 목표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생각은 이 정답으로 오르는 어느 도상에가 있다. 그래서 도상 생각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생각들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으면 어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이 수업과 관련한 좀 무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본 많은 수업은 이 답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대단히 애석하다 하는 표정과 함께 틀리다는 신호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버려져 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15라고 하는 답을 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애석하지만은 그건 좀 틀린 생각이다 해서 버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14사람이라는 정답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설명하게 하고 선생님이 보충 설명을 하고 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철저하게 이웃과 더불어서 사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검토를 해야 쓰겠죠. 검토를 어디서부터 해야 쓰겠습니까? 16명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15명, 그 다음에 13명 이런 순서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른바 정답. 정답부터서 검토하고 이것은 틀렸다고, 검토하고 이것은 틀렸다고 이렇게 평정을 해야 쓰겠습니다.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겠습니까?
이 대지마 선생은 이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16명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15명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사람 검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늘 쓰는 말로 그냥 오답이라고 말을 쓰겠습니다. 오답 붙어서 이렇게 해간다 이 말이죠. 이 대지마 선생이 그런 식으로 해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부터서 16명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설명을 먼저 하겠는데 하고 16명 일어서라 그럽니다. 일어서라 그러고 지금부터 16명 여러분들이 먼저 설명을 합니다. 16명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설명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앉아있는 어린이들, 그러니까 15명, 14명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죠. 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대들은 이 16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발표하는 동안에 일체 말하지 말고 잘 그 설명을 잘 들어라. 틀림없이 매우 훌륭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오답은 오답대로의 논리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잘 들어라 이 말. 그리고 들은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설명을 하도록 하라 이 말. 16명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어린이가 설명을 하고 또 설명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또 다른 어린이가 또 설명을 합니다. 몇 명 어린이가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하는 동안에 이 15, 14명이라고 하는 어린이는 잘 듣고 있습니다. 전부가 잘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답이 있잖아요. 이것과 무관하게 듣고 있을까요? 비교할 것입니다. 비교. 그래서 어디가 이상하다, 어디는 내 생각하고 옳다, 내 생각하고 일치된다, 어디는 내 생각과 다르다, 이런 걸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들으면서 그들은 사고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죠.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을 기르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고력은 학습자가 직접 사고했을 때만이 길러진다. 사고한 만큼 사고력은 길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대신해서 길러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늘 부단히 사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습니까? 이 16명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설명하는 동안에 다른 어린이들은 잘 듣고 자기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각자가 사고가 있는 것이죠. 사고가 16명 어린이들이 충분히 발표가 됐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한 어린이가 미처 발표하지 못한 대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목을 보충해서 설명하고, 그래도 모자란 대목이 있으면 다른 애들이 또 보충해서 설명하고, 충분히 더 이상 보충할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부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를 세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원이 발표한 것과 같다 이것입니다. 전원이 일어섰다는 것은 뭐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15명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16명이라고 생각했던 어린이들이 발표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게 앞에서부터 8번째, 뒤에서부터서 7번째, 그리고 한가운데 이 순위가 있다 이것이. 그러므로 8 더하기 7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16명이 된다 이것입니다. 참 재밌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15명 어린이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들이 설명할 때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듣도록만 합니다. 역시 아까와 같은 요령으로 15명이라는 그들 나름대로 논리를 충분히 설명이 될 때까지
몇 어린이들이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앞에서부터 8번째, 뒤에서부터 7번째다. 그러므로 어쩌겠습니까? 15명이 이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딱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그동안에 요 애들은 어쩌겠습니까? 요 애기들은 지금 자기들의 생각과 많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부단히 사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표를 끝마칠 뿐이니 요 16명 이들도 이들의 발표를 잘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하, 어떤 어린이는 잘 듣고 아하,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들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어디가 틀려 있는가를 지금 듣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14명 어린이들이 발표를 합니다. 이제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다 발표를 잘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적어도 3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은 3가지가 다 옳은 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므로 3가지 생각을 다 들어봤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 다시 한번 답을 쓰게 합니다. 아까와 같은 쪽지에다가. 그래서 다시 제출을 합니다. 이제 제출해서 보니까 선생님이 전부 다 분류를 하지요. 분류를 하는데 이제는 전부 다 14명 쪽으로 14명으로 다 3명만 아직도 15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14명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 모두 다 일어서서 또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뭔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그대들은 16명, 15명이 틀리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찌해서 틀린가를 설명해라. 이런 과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은 서서 생각합니다. 각자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 설명하라. 그래서 지명해서 설명을 시킵니다. 자, 방금 설명에 대해서 보충하고 싶은 사람 설명해라. 또 방금 설명에 대해서 보충하고 싶은 사람 설명해라. 이게 설명을 쭉 여러 어린이들한테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이는 앞에서 한 발표를 그대로 한 어린이도 있습니다. 발표하고 싶은 것이죠.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방금 설명을 듣고 이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앉아라. 모두 다 앉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보충 설명을 해라. 그리고 또 그 얘기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설명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알매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은 그렇게 훈련 받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틀리냐 하고 설명합니다. 이제 헛되게 그런 애들이 전부 칠판에 나가서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8번째, 뒤에서부터 7번째, 한가운데가 순위가 있다면 순위가 2사람 있습니다. 하나 딱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15명 어린이들이 또 나와서 16명 어린이들이 그렇게 해서 16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다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15명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또 설명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18번째하고 7번째가 순위가 말하자면 이 철수가 이 순위가 겹친다 이거예요. 순위가 8번째하고 7번째가 같은 순위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순위가 앞에 8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뒤에 7사람은 안 들어가고 뒤에는 6사람 뿐이다. 그러므로 8 더하기 6이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그야말로 그 영상을 볼 때 말입니다. 어린이들이 저것이 바로 이웃과 더불어서 사고하는 수업이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2학년 어린이들이 하나의 열애자도 없습니다. 하나가 무슨 딴 생각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총 집중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활동에 자기의 전지와 전능을 집중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웃과 더불어서 학습하는 가장 훌륭한 모델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만으로 가지고서는 실감이 안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수업에서 어린이들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렸던 그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칠판에 나가서 소개를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시모토 히토시라고 하는 교수학자가 쓴 책에 나와 있는 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2가지 이상의 모순 대립되는 사고 장면이 조성되어야 한다. 아까 저기서는 어쨌습니까? 3가지 생각이 나왔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딪히죠. 근데 부딪히다가 이것이 점점 다듬어지고 그야말로 갈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어 수업에서 예입니다만 금덩어리를 며칠 동안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러 간 고물장수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12명. 정직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15명.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모순되는 사고 장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12명, 이 12명은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할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12명이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4사람씩 모여서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은 지혜를 이번에는 모두가 12사람이 모여서 그 중에서 한 사람씩이 대표가 발표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마련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그러겠죠.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토론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토론의 결과로서 자, 양쪽 토론을 잘 들어봤는데 들어본 결과 자기 나름의 생각이 변한 사람도 있고 부분적으로 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완전히 바뀌어져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역시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화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을 다시 한번 노트에다 정리해라 이것이죠. 정리한 다음에 다시 물어본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일어서라.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일어서라. 그때마다 선생님은 합해서 지금 그 어린이 수가 딱 맞는가를 언제나 계산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전원이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슨 대립되는 사고 장면이 조성되었을 때 상대를 설득을 시켜주기 때문에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논리가 정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사고한다 이거죠. 근데 혼자 사고한 것이 아니라 아까 같이 4사람이나 5사람씩 작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은 2사람씩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4사람씩 모이고 이렇게 해서 이웃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보고 내 생각을 갈고 다듬고 또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내 생각을 갈고 다듬고 이렇게 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어린이들이 충분히 사고하는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른바 정답을 찾아내게 된다. 근데 혼자서 찾아내는 것은 아니죠. 이웃과 더불어서 찾아내게 된다. 예. 또, 아까, 그 수업에서는, 대지마 선생님 한 수업에서는 3가지 서로 다른 생각이 나왔고, 이것이 서로 맞서서 그야말로 갈고 다듬어진 결과 14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어린이들이 확실하게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게 됐었죠. 자, 이것과 관련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답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발문을 던져서 어린이들이 발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거수를 했습니다. 거수하면 선생님은 바로 또 지명을 하고 또 그 답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과 다를 때는 어떠한 신호를 보냄으로써 틀렸다는 것을 알리지요. 그러면 또 아까 손들었던 얘기들이 또 손들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또 지명받아서 또 틀렸으면 또 다음 어린이가 또 손들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계속 손을 들게 합니다. 선생님이 틀렸다고 신호를 보내고 계속해서 손 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답은 어디가 있습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힌 어린이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시키고 지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답 알아맞히기 무슨 시합장과 같다고 말이야. 우리의 수업을 보면은. 근데 그러한 말하자면 수업하에서는 사고하는 어린이는 순발력이 좋은 몇 명 어린이에 한정되어 버리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나는 알아맞힐 수가 없어 해서 처음부터서 아예 사고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출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의 일부를 점유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을 뿐 아무런 학습적 의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일부 어린이들만 사고하고 그들이 응답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이른바 학습의 부진화가 수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 생각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아까와 같이 16명입니다 한 어린이는 여기 완전한 생각이 아니죠. 저는 이 완전한 생각을 진리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어차피 오답이니 정답이니 이런 말을 쓰기가 싫어서 그냥 완전한 생각 또는 진리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생각은 덜 완전한 생각, 지금 완전에 가고 있는 도중에 있다 이 말. 완전에 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 생각이라고 해서 덜 완전한 생각, 진리에 오르기 위한 시행착오 단계에 있는 생각. 그래서 아까 16명이라는 어린이는 여기에 있다. 가령 예를 들면 15명이라고 하는 어린이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14명은 여기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생각에까지 오르기 위한 어느 계단에가 있다. 어느 도상에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도상생각이라고. 도상생각. 도상생각 A, 도상생각 B 이런 식으로 도상생각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진적 충전기지다 이런 말을 쓰고 있고, 또는 진리에 오르기 위한 베이스 캠프다. 요 정상에 오르기 위한 베이스 캠프. 여기에서는 여기 제2 캠프에 오르기까지의 준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오르기까지의 이런 식으로 베이스 캠프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여기에 이 캠프에까지 도달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하나씩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비가스키의 그 법칙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어린이는 실은 그 어린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그 어린이의 능력의 한계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는요, 역시 지금 현재 한계에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계에 도달한 어린이가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어쩌겠습니까? 이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듣고 보니 대체 그러네,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간다. 아까 여러 설명을 듣지 않았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또 설명 과정 속에서 올라간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 오답이 아니라 여기 오르기 위한 도중에 있다, 도상에 있다. 여기에 올라가기 위한 충전을 하고 있다 이 말. 여기에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베이스 캠프다 이 말.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금을 파는 금광입니다. 금을 파는 금광에서 금덩어리가, 그 노란 금덩어리가 바로 나온가요? 그야말로 돌 속에가 금이 녹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가령 어떤 돌에는 90%가 함유되어 있고, 어떤 돌에는 50% 함유가 돼, 어떤 돌에는 1%밖에. 그런데 이 금광에서 금광석을 파고 있는 사람들은 100% 금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금을 함유하고 있는 돌, 함유량이 이렇게 다르지만 이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전부 그대로 용광로에 넣어서 돌과 금을 가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우리는 100% 금만 찾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99% 함유되어 있는 이 돌덩어리 다 버려본 것과 금강석에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거리를 한 것과 똑같다 이 말. 우리는 순금만 찾았다.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만 찾았다. 그리고 어린이는 또 그것을 찾는 것이 학교에서 하는 수업인 줄 알았다 그 말. 그것이 학습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철저한 정답주의의 포로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시마 류타라고 하는 아까 그 뇌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답은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도 다이아몬드의 원석 보셨어요? 다이아몬드 원석은요, 뭐 다이아몬드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석도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은 다 똑같은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그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데 그 보기 흉한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아니면은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을 갈고 다듬습니다. 그야말로 갈고 다듬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결국은 이른바 정답 아니겠습니까? 이 정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정답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원석, 그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그야말로 갈고 다듬어야 했어. 여기서 갈고 다듬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모순 대립되는 사고장면이 조성되었을 때에 토의하고 토론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절차, 탁마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갈고 다듬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절차, 탁마의 과정을 통해서 아까와 같이 그 흉상스럽게 생긴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잘 다듬어서 그야말로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카와시마 류타, 이 뇌과학자의 말이 참으로 빛납니다. 오답은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다. 그 오답을 아까 16명, 15명이라는 오답을 갈고 다듬어서 결국은 모든 어린이들이 수학적 사고력을 기름과 동시에 옳은 생각을 찾아내지 않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업을 할 때에 저는 그러네요. 이 말에서 배워서 수업을 할 때 어린이들이 말하자면은 정답이 아니라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을 지금 발표합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 어린이의 생각입니다. 나는 당연히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어린이의 생각. 그 수준이 어찌됐든 간에 그 어린이의 생각을, 그 어린이가 생각을 마련해서 발표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다이아몬드 빛이 보인다. 틀린 답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빛이 보인다. 지금 다이아몬드 그것은 아니지만은 그 네 생각을 갈고 다듬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또는 어떤 어린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다이아몬드 빛이 보이냐? 아까 철수가 한 말, 다이아몬드 빛이 보이는가? 선생님 눈에는 보이는데 하고 이렇게 해서 오답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내용은 발언이 끝나는 순간 발언자로부터서 떠나서 전원의 공유주상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어떤 어린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오답에 있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대지마 선생님이 한 수업 속에서는 16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의 그 생각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16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그 16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만의 생각입니까? 결국에서는 그것이 공유재산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와 같이 이웃과 더불어서 사고하는 그런 수업 장면에서 각자의 발표라고 하는 것은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 철수의 생각이고 순이의 생각이지만 일단 발표해서 내놔버리면은 그것은 공유재산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고 다듬는 말하자면 바다에서 큰 바위덩어리가 서로 부딪혀서 깨지지요. 깨지면은 이제 뿔이 나은 그런 돌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서로 부딪혀서 뿔이 다 없어지고 둥글둥글해지겠죠. 그것들이 또 부딪혀서 마침내 정말 둥글둥글한 예쁜 돌이 됩니다. 갈고 다듬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누가 발표한 그 생각은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것이지만 일단 발표해버리면 우리 전체의 아주 소중한 공유재산이다 이것이. 그것은 단순한 오답이 아니다 이것이. 아까 바다에서 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게 다듬어지겠습니까?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듬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요. 수업에 있어서의 각자가 내놓은 생각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현행 수업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 버려져 버리지요. 그래서 마치 우리 수업은 정답 알아맞히기 시합장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과격한 말이 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정답주의의 포로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나 교사나 함께 정답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말이죠. 0.1이 하나이면 0.1, 둘이면 0.2 이렇게 쭉 가다가 열이면은 0.10 그런다 이 말. 그러면은 보통 0.10 그러면 그 생각 틀린 생각이다 하고 버려버리지요. 근데 일단 이것을 공유재산을 해서 생각해 보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 생각 틀렸을까요? 맞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10분의 1이 10개 있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것과 비교해 보면은 결국은 하나다. 그래서 0.10이라는 것은 하나를 말한다. 그래서 0.10이 아니라 하나 이렇게 말하자. 이렇게 지도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교실엔 오답이란 없다. 오직 함유율이 다른 진리광이 있을 뿐이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실은 오답이라는 것은 없고 함유율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함유율이.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는 두 번째 계단에 올라와 있고 어떤 어린이 생각은 네 번째 계단에 올라와 있고 그 도상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 진리를 함유하고 있는 진리의 함유량이 다를 뿐 진리를 함유하고 있는 그래서 진리 광석이다. 진리를 함유하고 있는 광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2014년 5월에 상당히 그 인터넷에 올려진 사건으로서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거 삼각형 두 개로 사각형 하나를 만듭시다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가 삼각형 두 개로 가지고 겹치면은, 이렇게 겹치면은 여기가 사각형 하나 생긴다 이 말. 이렇게 했더랍니다. S 어린이가 이렇게 응답을 했다 이것이. 그랬는데 선생님이 보시고 틀려 하고 가위표를 해버렸다 이 말. 그리고 이것이 정답이다. 선생님 머릿속에는 이것이 정답이에요. 삼각형 두 개를 가지고 정사각형 만든 거, 이것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 이거. 그래서 틀렸다고 가위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유일 정답주의의 포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훨씬 더 슬기로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고 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답이 아니다고 해서 틀린 것으로, 그래 이것을 생각하는 어린이가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말하니까 격분해서,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올려가지고 그야말로 한동안 이것이 큰 말썽거리가 됐었어요. 선생님들 가운데 기억하신 분이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나 정답주의의 포로, 철저한 포로이겠습니까? 그야말로 프로크라테스의 철침대라는 말 있죠. 네. 프로크라테스는 자기의 철침대가 모든 것을 재는 잣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철침대, 그는 여관업을 했다고 그러죠. 프로크라테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신입니다. 근데 그가 여관업을 했는데, 그 손님이 와서 하룻밤 묵고 가기를 신청하면은 반갑게 맞이해서 자기 안방으로 데리고 간다. 안방에는 자기 철침대가 있었다. 그래서 손님을 하여금 눕게 해가지고 자기 철침대와 똑같으면은 하룻밤 그야말로 후이 대접을 묵고 가게 하고, 조금이라도 키가 더 크면은 큰 만큼 착각 잘라버렸다. 그 다음에 자기 철침대보다도 작으면은 억지로 느려서 철침대하고 똑같이, 다시 말하면 이 프로크라테스의 모든 척도는 자기 철침대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기준에다가 맞추고 있는 경우를 프로크라테스의 철침대에다 맞추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말로 그야말로 프로크라테스의 철침대가 모든 기준인 것처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답이 정오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죠. 받아서 마땅하죠. 그래서 저는 이 교실에는 정답이 없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있냐? 오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차이. 생각과 생각 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로 오르는 어느 도상에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상에 있는 그 생각은 이웃과 더불어서 생각함으로써 진리에까지 오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고려대 교수인 유태웅 교수가 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차이는 발전의 소중한 동력이다. 그래서 그 차이, 오답이라고 하는 것이 오답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수업에서 이것을 여실히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야말로 발전의 소중한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수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교실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실은 각자의 생각을 마련하고 그것을 전원이 전원 앞에 제시하여 절차 탁마하는 것, 곧 이웃과 더불어 사고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답은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고 얻은 자원과 같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일찍이 존 두이 선생님께서 1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고의 고향은 시행착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웃과 더불어서 하는 학습이 제대로 성립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전제 조건. 무엇일까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입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이 없으면은 옆에서 학급 전체가 그야말로 이웃과 더불어서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소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갖지를 못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의 집단 속에 자기도 소속이 되어 있었을 것인데 자기는 소속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지적인 소속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져야 쓴다. 근데 자기 나름의 생각이 없으면 어쩌고 되냐면요.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웃과 더불어서 사고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똘기 생각입니다. 똘기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익지 않는 과일을 똘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웃과 더불어서 생각하지 아니한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는 것은 똘기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전원이 참가해, 다시 말하면 사고해서 어떤 어린이는 이른바 완전한 생각, 어떤 어린이는 불완전한 생각, 어떤 어린이는 황당무계한 생각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야말로 절차 탁마됩니다. 갈고 다듬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론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순 대립되는 사고 장면 속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나 또는 반론을 전개함으로써 절차 탁마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의 전부를 바꾼 어린이, 일부를 고친 어린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보태서 보완하는 어린이, 어떤 어린이는 자기 생각이 결론이 딱 맞으니까 이웃과 더불어서 얻은 결론하고 자기 생각하고 딱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어린이, 이렇게 해서 절차 탁마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러한 지적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어린이들이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런 그림으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것은 각자입니다. 각자의 생각입니다. 이 어린이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장작에 불이 이렇게 타고 있다고 합시다. 이 장작은 물에 젖어가지고 불이 닿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각각 다 열량이 다르겠죠. 근데 이 열량을 다 더해봅시다.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이죠. 떡잎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부엌에다가 이 장작들을 태운다면은 이렇게 불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에 젖어 있는 이 장작은 여기에서 다른 열 때문에 말라가지고 홀홀 잘 탈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열량하고 여기엔 다 더한 열량하고 같겠습니까? 엄청나게 차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학습 성과를 얻어낸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집단의 교육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단의 교육력.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두마차하고 쌍두마차의 말의 그 차를 비교할 때 쌍두마차는 두 마리의 말에 그 끊는 힘, 마력을 더한 것과 똑같지 않냐고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경우나 지적인 경우나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야마 요이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승 효과란 말을 설명할 때에요. 혼자서는 잔물결을 일으킨다. 혼자서는 잔물결을 일으킨다. 둘이서 짝꿍끼리 사고하게 되면 작은 파도를 일으킨다. 중파라고 그랬습니다. 혼자서는 소파를 일으키고 둘이서는 중파를 일으키고 셋이서는 큰 파도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웃과 더불어서 학습할 때는 어떤 개인도 발휘할 수 없는 사고력을 발휘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코메니우스의 가르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메니우스는 지금부터서 350년 전이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당신의 자녀가 훌륭하게 교육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게 교육할 수 있는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훌륭하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청소년은 역시 집단 속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때에도 상당히 요새 말하는 고액 과외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비싼 그런 가정교사를 데려다가 교육시킨다 그 말입니다. 학교에다 보내면은 오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에다 보내면 오염될지 모르지만은 학교로 보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코메니우스는 설명합니다. 서로 본이 되고 자극을 주고받을 때야말로 학업의 성과도 즐거움도 배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거 참 350년 전에 이미 코메니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의 현실은 과연 모든 학교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고하는 이런 수업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본 많은 수업은 재단이 외람된 말로 그러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 기르는 것이고, 사고력은 학습자 각자가 사고했을 때만이 사고한 만큼 길어진다. 그러므로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꾀하는 일이 교사가 할 일인데, 이 사고하게 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그 중에 이웃과 더불어서 사고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고하는 방법, 이웃과 더불어서 사고하는 방법, 이것을 습관화시키지 않고서는 어린이들은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그 이웃과 더불어서 사고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생각하고만 있다면 이거 어디까지나 똘기 생각이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학습하는 이러한 수업 전개보다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꼭 1시간 했다. 조금 더 했다. 지금 1시간까지 한 1시간 40분. 아니요, 30분? 네. 그랬던가.
말이 좀 늦는가? 좀 빨리 할까? 아닙니다. 아닌데 그 말씀하시는 건 속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또 이 예. 듣는 사람들한테 불친절하게 되어버리고 너무 느려도 그렇고. 자, 이제 요 순서를 바꿉니다.